서양대학에 있다가 경기대학으로 옮겼다가 이제 이번 9월에 다시 충북대학으로 계속 제가 남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곳을 찾아서 대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삼국유사, 제가 삼국유사를 가지고 논문도 많이 썼고 해서 섭외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전에도 예전에 이 프로젝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작가들하고 감독 이런 분들, 연구 관계자들하고 강의 한번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연극 전공은 아니어도 연극이 매력적인 게 저는 그 캐릭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좁은 공간이지만 그 공간 속에 어떤 인물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 배우가 그걸 어떻게 이제 또 표현하는가, 이런 게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발레보다 매력적인 게 연극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캐릭터 창조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문예 창작이나 이런 데서도 실제 인물을, 캐릭터를 만들어낸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근데 오늘날 어쨌든 추세가 단순히 그냥 현대인을 닮은 모습 이런 것보다 새롭게 소환되는 과거의 어떤 우리의 모습. 근데 그게 실제 우리랑 많이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발견한 게 21세기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간단히 제 전공이 이제 서사문화였으니까 서사문화로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어로를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뜻이 1번 뜻이 영웅이고 두 번째 뜻이 주인공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는요 주인공이 영웅이었습니다. 이게 동요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옛날 이야기 중에 홍길동 영웅이죠. 그러니까 과거 우리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야기의 주인공은 영웅이었는데, 영웅은 주어진 악을 극복하고 뭔가 이루어내는 그런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성취감을 주고. 그런데 이제 근대 문학으로 도래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해입니다. 이 구조가.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인간, 혹은 사악한 인간, 혹은 멍청한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게 근대 문학의 본질이라고 보십니다. 캐릭터만 놓고. 그리고 우리 문학으로 치자면 우리 근대 최초의 근대 문학 소설을 이광수의 무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 현진건의 소설이라든가 김동인의 소설 같은 거 보면 김동인의 감자 같은 소설의 주인공은 매춘부입니다. 그리고 매춘부에 빌부터 먹고 사는 남편, 이런 인물들이 주인공. 현진건 소설 같은 경우는 인력거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서 아내가 병들어 굶어 죽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어쨌든 그 근대 문학의 경우는 이제 관심을 그러니까 리얼한 것에 가졌던 거죠. 그전에는 뭔가 좀 환상적인 것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대를 이렇게 구분을 했었고, 그런데 21세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어떤 모습이나 여러 가지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런 것들이 깨지고 리얼한 세계가 도래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는 마치 원시 시대, 야만의 시대고 오늘날이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 문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도 사실은 지금 우리와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욕망과 아주 밀접하게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요청하는 작업은 주로 옛날 이야기가 얼마나 지금 우리 모습과 닮아있나 이런 걸 이제 파헤쳐 보는 겁니다. 인간이 유일하게 재미를 느끼는 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축구도 재밌고 야구도 재밌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축구 자체가 재밌는 게 아니고요. 재미라는 수로를 붙일 수 있는 건 이야기가 없습니다. 축구 속에 하나의 드라마가 있고 야구 속에 드라마,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각본 없는 드라마에 신문선 이렇게 떠들어대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축구를 봐도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실패했던 주인공이 다시 컴백도 하고 뒤지고 있다가 다시 역전도 하고 골을 넣었던 애가 예전에 군대 못 갈고 군대 탈출해가지고 군대 탈출해가지고 군 면제 받으려고 그랬던 애가 극적으로 골을 넣고 막 영웅이 되고 이러니까 좋아하는 거지. 그냥 화려한 축구 보면 그게 재밌다고 안 해요. 그냥 멋있다 이러는 거지. 세상에서 재밌을 수 있는 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라자드 이야기에서 잘 나타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데 그 이야기,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단순히 재밌다 이러면 재밌는 법칙들이 몇 가지 있어요.
과부 밑에는 반드시 뭐가 있으면 아들이 있습니다. 과부 밑에 딸이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호라비 밑에는 반드시 딸이 있습니다. 이런 룰이 있습니다. 신청해 보세요. 나무꾼과 선녀도 집에 가면 호르머니 모시고 살죠. 동서양을 방문하고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장자는 동서양을 방문하고. 여기 혹시 첫째 딸이나 첫째 아들 있으면 다음 생을 기약하세요. 이번 생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포기하시고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참고로 장자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생은 그냥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좋은 여자를 만나는 거죠. 제가 아득바득 그래서 아마 안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보십시오. 삼국유사의 주요 특징. 자, 삼국유사는 아까도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듣다가 가버리셨나? 그 정사들 있죠.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는 뭐가 다르냐면요. 유사, 이게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역사책에 유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거는 중국에서 마침부터 그래서 삼국 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공식적인 어떤 역사 기수라는 것도 패턴이 돼 있거든요. 무슨지 해가지고 그게 있는데 유사라는 말은 재밌는 게 한자를 제가 써놨지 않고 보세요. 유자가 여러분 유산할 때 유자입니다. 위대한 유산할 때 이게 남기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잃어버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라고 하면 이 사자는 일사자인데 그러니까 일이라는 우리가 일사라고 하지만 이게 단순히 우리가 하는 뭐 노동 이런 게 아니고 무슨 일을 겪었어 할 때 이런 되게 다양한 의미를 쓰죠.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의미를 쓰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시냐면요. 저 써놨죠. 로스트 에피소드 이렇게 읽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해서 사기, 정사 여기에 포착된 어떤 이야기들이나 인물들이 있겠죠. 반면에 거기 포착되면서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포착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책이 안정적으로 사기, 공식 역사, 정사에 딱 들어가는 순간 영원불멸한 겁니다. 끊임없이 내려옵니다. 하지만 사실은 거기 포착되지 않았지만 뭔가 역사적 진실이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실. 지금 우리가 아는 역사는 우리 과거의 역사 중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사실. 심지어 왕이 죽었는데 그 왕이 독살됐는지 자연사했는지조차 우리 모르는 왕들이 좀 많습니다. 그 오죽했으면 조선시대 그 조선의 왕들 중에 독살했던 그 위문의 죽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거 관심 있어가지고 소설 쓰는 분도 계시죠. 조선왕 독살 사건 이런 소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정조대왕도 독살됐다고 추정하지 알 수 없어요. 왜? 정사에서는 더 이상 알 수 없게 써놨거든요. 결국 역사라는 건 모든 걸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히려 그런데 이 역사라는 게 김부식도 마찬가지인데 김부식이 이제 삼국 사기를 편찬을 하잖아요.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시각으로 어쨌든 역사를 봅니다. 역사는 절대 객관적이지 않죠. 그건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공식 역사는 알고 있지만 잃어버린 역사 내지는 구멍난 역사 요걸 우리는 삼국사를 통해서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최초의 팩션이 삼국 유사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되게 재미있는 말인데요. 팩션이 뭐냐면 여기까지 하면 사실이죠. 팩트 플러스 픽션 혹은 허구입니다. 허구. 사실과 허구의 결합. 이건 사실도 아니고 허구다. 우리가 요즘 21세기 가장 뜨는 장르가 두 가지인데 이야기 장르. 하나가 판타지, 하나가 팩션입니다. 판타지의 대표적인 건 이런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고요. 팩션의 대표적인 건 다빈치 코드 같은. 다빈치 코드는 저는 종교가 저희가 조선시대 때부터 가톨릭 집안이어가지고 저희가 조금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뭐냐면 이제 그거죠. 예수가 아내가 있었고 예수의 자식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여자분들한테. 키도 컸고요. 키가 180이 넘은 걸로 추정됩니다.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키를 재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재냐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로마 호위병들을 이렇게 지그시 내려보는 대목이 있어요. 성경에. 그 당시 로마 호위병의 평균 키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키가 180이 넘는 걸로 추정합니다. 정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재미죠. 웃겨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좀 추적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단순히 허구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나름 팩트들을 가지고 구멍난 부분을 추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팩션들은 다 추리 소설에 기반해 있습니다. 근데 삼국유사를 왜 팩션이라고 할 수 있냐면요, 바로 공식 역사에서 말하지 않은 진실, 요걸 보여준다. 그래서 사실 이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이러한 스님은 스님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종교적 색깔을 강하게 유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 신도가 아닌 분들이 볼 때는 좀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국유사에 보면 신라가 정말 어느 정도의 대단한 불국통이거든요. 아주 그거 보고 이런 스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넓은 포연직이, 나쁘게 말하면 뻥의 크기가 정말 한국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본 작가 중에 그렇게 뻥이 센 사람은 이런 스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 신라에 실제 이제 이런 스님이 지어낸 건 아닐까. 이런 스님 어떤 기록들을 가지고 참고해서 만든 게 저입니다. 부처님이, 제가 스님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틀린 거 있으면 지적을 해주십시오. 지금 부처님이 제가 알기로 7대 부처님이죠. 석가모니. 예, 바로 7불 그렇게 말합니다. 7불이죠. 예. 요 7불 바로 앞에 6불이 계시거든요. 6불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는 석가모니 불이 보통 현세불이라고 그래. 7불. 이게 현재 7불입니다. 근데 이 6불, 6번째 부처님보다 먼저 이 세상에 어떤 최고셨던 그분이 신라에 와서 강연했던 그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상황이죠.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볼까요? 스님, 6불은 몇 년 전의 불인가요? 글쎄요, 아마 그게 기록이 정확히 그렇죠. 인도거든요. 네. 인도 어떤 문화 특징이 어떤 기록을 남긴 문화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또 왜 기록들에 보면 숫자가 나오는데 인도의 숫자는요,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겁 이렇게 나오면요, 상상 초월. 제가 이것저것 다 뒤져서 계산해봤는데 하여튼 몇만 년인가 몇십만 년이거든요. 제가 대충 보니까 그때 신라에 사람이 살았을까? 뭐 이런 정도. 주라기가 다 끝났을 정도. 뭐 이럴 때 어떻게 설법을, 동물들은 상대로 설법을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신라가 생기기 전에 벌써 부처님이 강림하셔서 이 훌륭한 불국토에서 설을 베푸셨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아소카 왕이라고 하거든요. 그분이요, 부처님의 사리를 전 세계에 나눠줍니다. 인도 최고의 제왕,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이나 광개토대왕 되는데, 아소카 왕이 아주 멋진 불상을 만들려고 금도 모으고 막 해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불상을 만들려는데 계속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불상이나 종이나 이런 것들은 정성이 없으면 이게 안 만들어지고, 하늘의 뜻이 닿아야 만들어지거든요. 위대한 것. 그게 안 만들어져 계속 실패를 하니까 어떡하냐면요, 안 되겠다. 이거는 부처님의 뜻이 우리하고 안 맞아서 그래가지고 그 비싼 재료, 금덩이하고 뭐 이렇게 그 당시 못 구하는 그 쇠붙이들을 큰 배에 실어가지고 그냥 띄워보냅니다. 이게 수백 년 흘러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인연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게 어디에? 신라입니다. 그래서 신라 3대 보물 중에 하나인 유명한 황룡사의 그걸 완성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전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또 딴 나라 가면 자기들 최고다라고 써놓는 것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이제 김부식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100%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입장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 스님이 계셔서 하는 소리도 절대 아니고, 저는 참고로 가톨릭 신자로, 제가 원래 신부가 되려다가 못 된다고요. 그 다음에 저는 대학원에서 신화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당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무속신화 이런 게 전공인데, 저는 이제 종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주 오픈되어 있는데, 이 당시 만약에 지금 우리가 21세기 다양한 종교,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삼국유사에 그런 거 보면 이거 말도 안 돼 이러는데요. 천만의 말씀인데요. 이 당시 책이 쓰여질 때는 분명히 고려시대, 고려중기, 이때는 우리나라가 불교의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이 배경이 됐던 삼국시대, 특히 신라, 완전 불국토였거든요. 오늘 나중에 언급할 왕 중에 진평왕이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왕은 심지어 자기 이름을 뭘로 짓냐면요, 석가모니 아버지 이름을 지 이름으로 붙여요. 그리고 지 동생들은요, 석가모니 삼촌 이름을 붙여요. 그 왕이 지금 드라마에 나오는 이상한 바보 같은 거죠. 어제 했는데, 이거 진평왕입니다. 선덕이 왕의 아버지. 그 정도입니다. 하여튼 그랬던 그런 시대를 가지고
우리가 21세기 오늘로 볼 때는 애기 불교적인 색깔이 너무 강해. 이거는 뭐 우리나라 종교가 뭐 한 4개 중에서 4분의 1의 시각이야. 이게 아닌 게요. 그 당시엔 그게 그 시각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불교를 이해하지 않는 거는요. 그냥 우리 문화를 이해하지 않겠다는 생각 같은 거죠. 유교도 이해해야 되고, 불교도 이해해야 되고, 부속도 이해해야 되고. 성공서는 그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불교적 세계관을 또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팩트다라고 생각하는 건 바보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세계관을, 어떤 시각을 가졌을까? 그게 중요한 거죠. 시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삼국유사를 우리가 이제 오늘 인물들을 쭉 볼 건데 중요한 건 이런 스님이 쓰신 건지 혹은 이런 스님이 편집한 건지 그냥 전달만 한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삼국유사에 전해진 이 인물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냐 여러분 그걸 아셔야지 이 인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럼 시각을 제가 미리 안내를 드리자면요. 거기 보면 이제 유교하고 불교하고 차이를 제가 공부 잠깐 해놨는데 유교하고 기독교하고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는요 정해진 곳으로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 파라다이스가 보통 있죠. 그래서 이제 유교나 기독교 같은 경우는 과거가 행복했던 시절, 완벽했던 시절, 태평상대. 그것만 아시겠죠? 기독교인데 사과 먹기 전 행복했던 에덴.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종교들은요 과거에 행복했던 시대를 끊임없이 그리워하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향해 가야 돼요. 일직선으로 오로지 간 거죠. 근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으나 최소한 삼국유사의 불교의 시각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나오피는데요. 제가 여기 들어오다가 화장실 가려고 긴장돼가지고 밖에서 담배 계속 빡빡 피우고 이제 화장실 가서 마지막으로 심호흡하러 가는데 여기 1 해가지고 여기 글자가 막 써져 있어요. 뭐 한국 연구원도 지금 여기를 어쩌고 저쩌고 해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여기 정말 나하고 인연이 맞는 곳이다. 요게 뭐냐면 삼국유사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끊임없이 성불하려고 그러고 득도하려고 그러거든요. 아주 유명한 곳은 이런 분들이 뭔가 깨달음을 찾아서 멀리 가기도 하고 막 고생을 하는데 그때 뭐가 옆에 나타납니다. 우리 무시하죠. 뭐 저런 허접한 게 나타나서 내 길을 방해하나.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그게 보살이에요. 그분이 진실입니다. 그제서야 압니다. 내가 무시했던 저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걸 그제서야 알게 돼요. 삼국유사에 있다 보니까 느낌이 부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첫 번째 기이편에 위대한 민족의 신선한 건국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안타깝게도 이번에 삼국유사 프로젝트에서 이런 위대한 건국 주인공들을 다루는 연극은 안 나왔더라고요. 나오기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게 이제 삼국유사가 시리즈가 있는데요. 처음에 기이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요. 기이편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삼국유사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부분 중 하나인데요. 1페이지 맨 밑에서 둘째 줄 한번 보세요. 삼국유사는 기이편, 감투편, 탑상편, 무슨 편, 무슨 편에 쭉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그 이야기의 성격이 파악이 되는데 예를 들어 감통 이러면 뭐였는데 감하면 통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정성을 들여가지고 성불하는 이야기 이런 게 감통이에요. 탑상편 이러면 뭐냐면 불상과 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효선편 이러면 효하고 선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딱 정해지는데 기편을 보면요. 기가 뭐냐면 참 기이한 일을 할 때 기가 아니고 이거 기념하다 할 때 기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는 다를 이자죠. 이게 뭔 소리냐면 다름을 기념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게 이제 그 기편 삼국유사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서문이 2페이지에 제가 인용을 해드렸는데요. 워낙 중요해서 이제 잘 못한 한문까지 제가 써놨습니다. 한문은 좀 부담스러우면 거기나 보시고 셋째 줄에 보면 둘째 줄에 제왕이 장차 일어나려고 하면 분명히 응하고 도록을 받는 등 반드시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으면 연후에야 어쩌고 저쩌고 대업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김부식 선생은 우리나라 고대 삼국의 역사를 전개하면서 합리적이지 못한 이야기, 귀신이 나오고 막 이런 괴이한 이야기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서는 삼국사계에서는 좀 판타지성이 약해지죠. 그런데 이걸 실제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뭔가 거대한 제국의 첫 번째 왕 정도가 되려면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그 다름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우리는 그걸 기념하라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서양에서는 신화 이런 개념이 발생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화의 본질이죠. 다름을 기념합니다. 제가 신화의 매력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이 점, 다름을 기념합니다. 근데 왜 다를까요? 이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저는 뭐 한국 신화를 전공을 했는데 신화의 본질은 뭐 어디에 있냐면요. 기원에 있거든요. 기원.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 처음에 인간이 만들어지게 된 그건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날라갔으니까 그 아버지 근데 그 처음에 인간은 누구야? 이건 답할 수 없죠. 인간의 현실적 경험으로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이성으로. 그때 뭐가 등장합니까? 신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화는 허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인간의 현실 능력이나 인간의 감각으로 인간의 과학이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질문이 신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쭉 추적하다 보면 항상 근데 이 신화가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어떤 거대한 신이 있어서 뭘 만들었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고와 문화를 다루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제우스 알죠?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 제일 유명하니까 그 예를 듭니다. 제우스가 어떻게 태어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거인 신이거든요. 둘이서 이제 교배를 해가지고 임신을 하면 애를 낳죠. 근데 문제는 이 제우스의 아버지가 크로노스라는 신인데요. 얘는요 가장 위대한 신인데 항상 두려움이 뭐냐면 가장 위대한 신이 극복할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정말 위대하거든요. 아무도 못 따라와요.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아들. 네. 내가 진짜 위대한데 내 위대함을 부여받은 자가 누구예요? 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식에 대한 그 공포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왕들이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세자가 태어나면 행복해하죠. 안 태어나면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세자가 나이가 많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가장 꼴보기 싫은 게 세자가 됩니다. 특히 왕이 나이가 많으면 세자도 나이가 많아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할수 모르죠. 자, 그래서 신화 같은 데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기입편 서문에 이미 그 다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존재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연속성이 있고 그걸 우리는 알죠. 하지만 최초의 모습이나 뭔가 새로운 문화에는 분명히 뭔가 다름이 있습니다. 그 다름을 기념해야 됩니다. 이건 엄청난 발상인데 신화학이라는 학문이 우리나라에 이 당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분은 알고 있었거든요. 신화학이라는 학문은 상당히 뒤에 생긴 학문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저는 이 서문만 보고 이런 위대하다고 충분히 주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 전해져 왔던 신화들을 삼국유사 맨 앞에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신화가 많이 있었을 텐데 여기에도 많이 실리진 않거든요. 그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좀 더 많이 모았으면 그리스 로마 신화 못지않게 이렇게 좋은 신화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는 또 특이한 다른 게 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신화도 있습니다. 무속 신화, 무당들이 전해진 신화, 바리대기, 삼신할머니 신화 이런 거 아시죠? 그 네이버의 웹툰에 보면 신들과 함께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꼭 보세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신화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다시 만드나 이런 거 잘 보여줘요. 자, 어쨌든 기입편 서문을 우리가 좀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름을 기념한다. 다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여러분 좀 알아보시고요. 그 다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게 판타지인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걸로 설명해서 합치되면 그건 과학이고 합리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같음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음과 다름을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연속성을 설명하는 두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인물들 중에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깨달음 앞에는 진리고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타이틀인데 많은 인물이 있는데 제가 몇 개만 실어놨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웅변비라는 여종. 이 여종은 뭐냐면요, 이 부잣집의 여종인데 이 주인이 맨날 이제 절에 가서 아주 열심히 불공을 드립니다. 깨달음을. 근데 이 여종이 이제 따라와서 같이 불공을 드리는데 좀 재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양반 귀족들이 와가지고 이제 절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눈에 이제 좀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이 같은 게 무슨 소액의 득도 한다고 저리가 구석에 처박은 거죠.
근데 얘가 하도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먼저 성불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광덕 엄장 이런 분들 열심히 돈 닦아가지고 결국에는 서방으로 가는 분들, 노일 부득 달달박박 이런 분들 있습니다. 아, 이분들 이야기가 진짜 재밌는데 시간 관계상 설명해보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광덕과 엄장, 노일 부득과 달달박박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렇게 누구와 누구가 나오면 뭐냐면요. 한 사람은 열심히 돈 닦아서 성불하고 한 사람은 실패합니다. 실패했다가 깨달음을 얻고 다시 성불합니다. 이게 또 삼국무사의 특징인데요. 보통 A and B의 특징은 뭐냐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 말고 지킬 박사와 하이드, 흥부와 놀 이렇게 붙으면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성불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돌을 닦으려고 성불을 하려고 돈 닦고 있습니다. 웬 이쁜 여자가 나타나. 한밤중에 방황하는 똑똑 나 좀 재워주시오.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쓰면 여기는 속인들이 범할 때가 아니다. 내가 지켜야 될 계율이 뭐가 있다. 넌 여기 들어가면 된다. 딴 데로 가봐라 하고 보냅니다. 이 여자가 이제 딴 데로 갑니다. 이 남자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시오. 들어왔더니 내가 목욕을 하고 싶은데 목욕을 받아줘. 내가 좀 있으면 애를 낳아야 될 것 같아. 애를 받아줘. 누가 성불했을까요? 두 번째가 성불합니다.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스님한테 함부로 말 못하겠는데요.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어겨야 될까요? 글쎄, 그 제가 전공이 또 불교 윤리거든요. 근데 가장 부처님 말씀이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이제 거리낌이 없을 때 그게 좋으신 말씀. 둘 다 율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뭔 말인지 아시죠? 원효 스님은 율법을 깨버렸죠. 결혼까지 해버렸죠. 근데 그분의 호가 뭔지 아세요? 나옵니다. 이쪽 스님께서 센스가 있으시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시네요. 거기 보세요. 이쪽 3 해가지고 최고의 승려들의 원효의 호 중에 하나가 무예입니다. 무예. 이 무예가 말 그대로 없을 때 장애할 때 있잖아요. 거리끼면 이게 화엄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조차도 벗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이건 여러분 속인들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 합니다. 하나. 뭐 하냐면 집에 들어가서 아내가 막 구박을 해서 잔소리 막 하고 그러는데 속으로 저 여자는 내 아내다. 저 여자는 내 아내다. 그래서 저 여자는 내 아내다. 이걸 막 되뇌입니다. 그럼 어느 순간 제 아내가 됐다가 안 됐다가 막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 결혼 안 하고. 자, 어쨌든 마음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일체 유심전이 뭐라도 핵을 박아서 뭐 그런 이야기 많죠. 그렇다고 해서 또 원효처럼 또 그런 분만 있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게 다양성이 중요하죠. 자, 어쨌든 깨달음을 향해서 그렇게 정진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전 이걸 꼭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경흥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요. 거기 제가 인용해놨죠. 경흥우성. 경흥은 사람 이름이고 만나다, 성인을 만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경흥은 국사입니다. 국사는 나라 최고의 그 승려. 그 불교 국가니까 국사 정도면은 저희 카톨릭 국가로 치면 뭐 추기경이나 이 정도 되는 그러니까 최고의 왕 다음의 지위를 누리는 그 정도 분이라고 보는데 이분이 워낙 출중하셨어요. 그래서 국사로 스카우트가 됐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말을 타고 갑니다. 국사니까 수행원들이 있겠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리무진 타고 이제 가고 있었던 거죠. 또 가고 있는데 앞에 웬 승려, 구슬구리한 옷을 입은 한 승려 한 분이 등에 광줄에다가 마른 고기를 지고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말을 몰고 가던 그 국사의 종자가 야단을 치죠. 야, 너 승려가 되어가지고 이런 마른 고기를 갖고 다니냐고 야단을 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마디 하죠. 어떤 놈은 가랭이에 산 고기를 끼고 가는데 이 정도쯤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경웅이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두 번 다시 말을 타지 않았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항상 애들한테 뭐 하냐면요. 교회나 절에는 잘 안 다니게 해줘요. 교회 갈 때 저때 아버지 차 타고 가지 말아요. 걸어가라. 예수님이 언제 막 폼나게 말 타고 다니고 부처님이 언제 이렇게 말 타고 다니겠어요. 그분들 존경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천하 최고 갑부여서 존경하는 거예요. 목수였잖아요. 예수님은. 부처님은 왕이 다 때려치우고 나무 밑에서 사실 거의 노숙자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보리수 나무 밑에서.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러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서 말을 타고 갑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경흥우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걸 전해줍니다.
근데 이때 이 깨달음을 준 이 고기를 집어가던 이 구줄구리한 옷을 입었던 이 승려가 알고 보니까 보살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무시했던 존재들, 이랬던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뭔가 이 뜻을 전해주는 힘일 수도 있습니다. 인물들 따라. 저는 서울역을 볼 때마다 항상 누가 생각나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세상에 조금 그때가 시끄러웠을 때입니다. 이게 그 87년 요럴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직선제하고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그때 고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그래도 이제 뭐 좀 보기 좀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에 처음으로 이제 제가 그 무슨 책을 하나 봤는데 전태일이라는 사람의 평전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전태일이 대국 사람인데 뭐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그 시절에 70년대에 뭐 서울에 올라와서 노동 공장에서 평화시장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우리나라 법에 보니까 노동법이 있는데 하나도 안 지켜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제 뭐 돈을 많이 달라도 아니죠. 법을 지켜라 이런 데모하다가 결국 이 사람이 그게 안 통하니까 그때 박정희 정부니까 그래서 불질러가지고 죽었던 아주 우리나라 역사적인 그런 1970년에 11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의 평전을 처음 읽고 나서 그때 제가 뭘 봤냐면요. 그분이 이제 그 열 몇 살 때 서울역으로 온 거죠. 무작정 서울에 취직하려고 아주 가난한 집. 근데 그 친구가 막 노숙을 하고 이랬겠죠. 그 친구, 그분이. 근데 저는 이제 그 서울에서, 부산에서 서울로 공부를 하러 왔기 때문에 자주 부산에 갔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부산에 강의를 하러 매주 다녔었거든요. 그때 이제 서울역을 자주 가게 됐습니다. 서울역 갈 때마다 노숙자분들이 많이 있죠.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속으로, 서울역을 저런 것도 청소 안 하고 뭐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솔직한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 정태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좋은 뜻을 가지고 훌륭한 국사가 됐는데, 말 있는데, 자기가 뭐 지휘되면 나라에서 나오는 말인데, 왜 그걸 안 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무수히 지나치면서 욕했던 그 노숙자들 중에 아마 보살이 있었고, 예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걸 읽고 나서 그때 그 생각을 했고, 제가 서울에 올 때마다 노숙자분들한테 절대 예전에 가사목에서 막 인사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혹시 담배 피우고 있는 노숙자가 오면 예전에는 막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담배라도 나눠줍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죄스럽죠. 이럴 때 혹시 안 그래서 일찍 돌아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서울역 올 때는 담배를 한 두갑 사가지고. 어쨌든, 예.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런 깨달음을 우리 영감을 주는 게 성품이거든요. 다시 넘어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승려들, 원효뿐만이 아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사복불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것도 참 재밌죠. 보세요. 사복일은 사람 이름인데요. 거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서라벌 어느 동네에 과부가 하나 살았는데요. 과부가 남편도 없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도 없이 아들을 낳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애를 뭐라 그러냐면요. 뭐라 그래요? 사생아죠. 한국에서 욕 중에 제일 심한 욕이 뭔지 아세요? 후레자식입니다. 후레자식 혹은 프로자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엄마 혼자 낳은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욕 안 같죠? 근데 이게 왜 심각한 얘기냐면요. 후레자식, 호로자식은 다 같은 어원, 같은 말인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면 전통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면 그 아이는 성을 받을 수가 없고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 신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요새 말로 이념이다. 무적자입니다.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왜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죽어버려가지고 남편이 아니겠죠. 동거남이 죽어버려가지고 애를 낳은 경우 이게 우리나라에서 심각합니다.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애를 보통 오빠 밑으로 갖다 붙이고 이런 경우 많죠.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유명했던 안정환이라는 애가 어머니가 안시는데 걔도 안시잖아요. 왜냐면 안정환의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임신했는데 남자가 죽어버린 다음에 태어날 때 그래서 오빠 밑으로 붙어가지고 엄마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애 낳으면 엄마 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됐죠. 부속법 바뀐 게. 예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머니가 개가를 해버려가지고 제 친구 중에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서 어머니가 개가를 했거든요. 자식들을 데리고. 근데 얘가 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죽은 아버지 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성은 김씨고 얘는 박씨고. 이게 참 문제들이 많죠. 어쨌든
전통사회는 말할 것도 없죠. 왜? 옛날 사람들은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내가 어느 가문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남편 없이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인류 최고의 사람이 하나 나오죠.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기독교도 같은 놈입니다. 뭐냐면요, 가장 낮은 존재가 결국 뭐예요? 우리 위에 있잖아요. 근데 물론 거기서는 뭐 동정녀가 이렇게 되고 그 말입니다, 사실. 그런데 인류 역사 영화상 가장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스타워즈라는 영화인데요. 그 스타워즈의 그 악의 과신 다스 베이더 아시죠? 걔가 어떻게 태어나요? 아비 없이 노예의 여자애에 태어납니다. 예수의 모티프를 그대로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난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세상을 지배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애가 있었고 얘는 장애가 심해가지고요. 12살이 될 때까지 일어나지도 못했답니다. 말할 줄도 몰랐고 뱀처럼 기어다니고 그래서 뱀아이라는 뜻으로 사동 혹은 사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죽자 원효가 고선사라는 절에 있었는데요. 그 사람한테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정통 승려는 아니니까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당시는 다 불교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승려가 아니니까 승려를 모셔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려고 원효를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재밌죠. 원효가 사복을 보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예를 갖춰서 했는데 사복은 담대도 안 합니다. 아주 싸가지가 없죠. 그래서 대뜸 하는 소리가 예를 들어 이런 고승한테 가서 내가 돈이 없지만 네가 장례식 좀 치러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빌어도 시원찮은 전생에 니하고 나하고 병을 싣고 다니던 암소가 죽었으니 우리 함께 장세 지내주는 게 어떻겠나. 이게 뭔 소리예요? 어머니가 죽었는데 어머니가 소래요. 전생에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비록 이런 존재로 태어났지만 아주 도가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효도 도가 높았나 봐요. 전생에 이 둘이서 같이 공부했던 동학이었고 그분들이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던지 경전은 소에 싣고 다니던 그 소가 죽었다. 원래 불교에서도 소가 죽는 거죠. 왜냐면 신두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원효가 가서 이제 합니다. 요것도 재밌어요. 왜냐면 이제 이제 죽으면 왜 기독교에서도 보면 이렇게 목사님 와가지고 왜 이렇게 주문이 아니고 하여튼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불교에서 이제 그 개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원효도 멋있죠. 워낙 뛰어난 고승입니다. 태어나지 말라. 죽는 것이 고통이다. 죽지도 마라. 태어나는 것이 고통이다. 이 역설의 논리 정말 독종의 아름다움이랑 비슷하죠. 하고 이제 딱 말을 했는데 그랬더니 사복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말이 너무 많다. 야단을 칩니다. 그랬더니 원효가 다시 죽고 사는 것이 괴롭구나. 한마디 하니까 오케이. 자, 다 패스.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시건방져요. 그죠?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 사람 장례 지내주고 나서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장례 치르고 이 사람 그 강을 들어가버리고 이런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 보세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에서 제가 뭘 느끼냐면요. 왜 하필이면 그때 원효를 등장시키고 사복이라는 분을 등장시켰을까? 이 둘의 차이를 가장 극단적으로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요. 높음과 낮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효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 이름이 명망이 너무나 높은 최고의 승리잖아요. 원효가 우리나라 최고의 승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하필이면 이 또 원효가 어느 절에 있었어요? 하필이면 고선사에 있었습니다. 높을 고자에 신선선자. 그런데 이 애는 어때요? 이분은 사복. 일어나지 못해서 땅바닥을 기고 다녔습니다. 땅에 착 달라붙은 느낌. 낮음과 높음의 의미가 이렇게 어떻게 되는가 이 이야기에서 역전이 됩니다. 누가 더 고수해요? 사복이 훨씬 고수죠. 어쨌든 기호학적으로 보면 높고 낮음의 기호 체계가 그리고 말이 많고 적음의 기호 체계. 사복은 어때요? 말을 몇 살까지 못했죠. 우리가 이 말이 어떻습니까? 가장 치명적인 무기잖아요.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 말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유교와 불교의 또 차이점 중에 유교는 끊임없이 떠드는 종입니다. 공자님 이 말씀하면 제자들과 각주답니다. 논어라는 책은요. 공자님 하신 말씀을 뽑아보면요. 몇 프로 안 됩니다. 죄다 뭡니까? 각주입니다. 각주. 그게 가장 유명한 게 주희가 쓴 각주 버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성리학으로 소개돼가지고 주자대전, 주자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치고 정약용이 각주를 딴 버전, 율곡이 각주 딴 버전. 끊임없이 그래서 말 하나 글자 하나 가지고 이게 뭐 이러면서
엄청 많이 말씀드려요. 그리고 맨날 공자님한테 와서 물어보죠. 그러면 뭐 벗이 3명 있으면 부식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계속 떠들어대고 그러면서 설명해주고 풀이해주고. 불교는 어때요? 언어 도다. 언어의 도를 다룬다. 말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뭐라고 중간중간 물어보네. 7년만 봐. 7년 앞에 보고 있습니다. 노노의 순간이. 자, 이건 어디까지 농담처럼 한 거고요. 그래도 확실히 뭡니까? 불교에서 중요한 유교처럼 그렇게 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건 다른. 근데 불교는 그렇지. 그래서 왜 부처님도 설법 하실 때 부처님도 말 많이 하셨겠죠. 설법을 하신 어느 날 말씀하기가 싫었던지 아니면 피곤하셨던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신성보살던지 아니면 그냥 제 식으로 받아요. 하루는 이제 강연을 안 하시고 꽃을 딱 털어서 보여주죠.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니까 다들 오늘 왜 이러시지? 왜 강연을 안 하시나 이러는데 구석에서 한 분이 딱 웃죠. 그분이 누구예요? 네,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영화미소, 영화시조, 불림문자, 이순전시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 마음이 통한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마음이죠. 마음이 통해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건 의상법사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나와 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의상법사는 원효 스님하고 두 분이, 원효가 더 나이가 많으신데 두 분이 어쨌든 유학을 가려다가 한 분은 가고 하나는 포기하고 남죠. 그 일화는 잘 아시죠. 의상법사가 이제 당시 중국이 이제 선진국가니까 유학을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 이제 당나라에 들어가서 뭐 어떤 분빛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이웃에 또 어떤 선율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정도로 그 보승이냐면요. 왜 급식을 누구한테 받냐면 하늘나라에서 이분은 하도 훌륭해서 매일 급식을 받는다. 서울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공양을 받는 분이 그런 분이 이웃에 살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의상대사가 유학원 신라에서 유학원 의상대사가 총명하다는 소리 듣고 그분을 부릅니다. 근데 그분을 불렀는데 그날따라 자랑하고 싶은 이 하늘나라 급식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좀 미안하죠. 그럼 그분은 밥을 못 먹고 간 거예요. 불렀는데 초청을 했는데 그분이 갔는데 그래서 물어봐. 나중에 온 겁니다. 도시락 배달하러 하늘나라에서 와가지고 야 너 왜 늦었냐 오늘 점심시간 다 끝났는데 이미 갔는데 이랬더니 내가 점심 배달하려고 이렇게 이제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데 신장들 그러니까 그 장수들이요 아주 그 한 사람을 호위하기 위해서 잔뜩 그 세계를 지키고 있는 바람에 길이 막혀서 못 왔답니다. 누굴 지키고 있냐고 의상대사를 지키려고 하늘나라의 그 장수들이 의상대사 하나 지키려고 다 모여드는 바람에 도시락 배달이 늦어졌다. 그제서야 아 의상대사가 어느 정도 훌륭한지 알게 되고 의상대사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유학원 전 신라의 스님. 그분 불러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의상대사 정말 대단한데요. 이분이 하늘나라랑 통한다는 걸 알죠.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가지고 부처님 어금니가 4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와보자. 세상에 의상대사가요. 제석군 가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부처님 어금니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신라에 전해줍니다. 고려 때 나중에 분실하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판타지 쓸 때 잃어버린 부처님의 어금니를 찾아서 한번 쓰려고. 근데 여기 분명히 재밌는 게 일주일 빌려준다고 그러거든요. 하늘나라에서. 근데 어쨌든 고려 때까지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늘나라 일주일은 우리하고 시간이 다른 거. 마감 날짜가 다가오면 빨리 찾아야 돼요. 자, 어쨌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빙산의 일각이고요. 읽어보시면 무수히 많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몇 분 남았는데 우리 국립극단에서 하고 있는 프로 연극 5편 있는데 그 인물들을 간단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이제 그 연극 뭐 시놉시스나 뭐 어떤 건지 좀 봤어요. 그랬는데 모티프만 차용하고 대부분 현대적으로 각색을 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극을 또 못 봤고 시놉시스 정도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물론 이게 뭐 정말 전통을 어떻게 현대화하느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뭔가 맥을 잡고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정말 모티프만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역으로 해설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다양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연극을 하고 있으니까 연극도 한번 보시고 연극 말고 이제 본문의 상류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건지를 좀 알고 보시면 아 이거는 좀 예를 들어 맥을 잘못 읽었구나도 가능하고 아니면 새롭게 읽었구나 혹은 이거는 모티프만 차용했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나온 게 이제 조신인데요. 저는 이제 조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조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양에서는 픽션을 싫어했었습니다. 왜 싫어했었냐면 동양은 기본적으로 유학의 전통을 받았고 유학은 끊임없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를 종교로 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그런데 이 팩트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때는 소설가들이 소설을 쓰고 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자기가 썼다고 안 합니다. 이상한 글을 남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도 보면 현실을 현실 있는 대로 말하기엔 이놈의 현실이 너무나 불만족스러워요. 혹은 내 결핍을 충족시켜주지 못해요. 그때 우리는 뭘 합니까? 꿈을 꾸죠. 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 이게 다 꿈이야? 허망함을 나타납니다. 이 꿈이 뭐야? 라고 묻기도 하죠. 뭔가 간절히 원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조신설. 그래서 이 조신설화를 갖고 와가지고 새롭게 해석해서 만든 작품 중에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고전 서사 중에 최고로 잘 쓴 작품은 저는 구운몽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운몽 이건 정말 고등학교 때는 대출교수 인생무상 이런 것만 기억하지만 진짜 꼼꼼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건 위대한 작품. 아, 그걸 위대한 작품인지 설명해야 되는데 저는 하루를 살아도 구운몽에 있는 제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서 내가 24시간만 24년을 팔아서 24시간을 산다 그래도 저는 그 성진 말고요. 양소유 꿈속에 있는 성진은 싫죠. 돈 닦아야 되는데 그 말고 팔선녀와 살았다. 하루를 살았다. 그 사람처럼 어떤 제가 서사문학을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본 게 몇 편은 안 되겠지만 제가 본 작품 중에서 정말 최고의 남자의 로망이죠. 그래서 위대한 것도 있고요. 근데 그게 또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위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헷갈립니다. 어떤 게 과연 이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추구가 뭘까?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쓴 사람도 모를 겁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요. 그거를 저기 젊어서 청산가부가 된 어머니가 외로울까봐 썼다. 말도 안 되죠. 그런 에로틱한 소설을 청산가부한테 주면 이건 뭐예요? 연장지르기. 어쨌든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 그건 왕한테 준 소설 같아요. 그때 왕이 누구예요? 숙종. 그래가지고 여자 문제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밀었던 게 인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장씨, 희빈 들어오는 바람에. 그게 유배가 썼었거든요. 어머니한테 썼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왕을 내어놨습니다. 그런데 왕이 잘 못 알아듣자 대놓고 쓰죠. 그게 뭐예요? 사씨납니다. 어쨌든. 근데 구몽은 의도가 어쨌든 상관없이 그냥 문학적인 구조, 그 다음에 거기서 표현된 이상세계, 그 캐릭터만 보더라도 물론 옛날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정형화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유행하는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너무나 정말 21세기에도 문학 박사인데 저도 잘 못 따라가겠어요. 한번 꼭 한번 해보죠. 자, 어쨌든 근데 그거에 영감을 준 게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조신의 꿈. 여러분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 어떤 승려가 이쁜 여자와 살고 싶어서 자기 신분도 다 버리고 부모가 결합을 하나 그게 결국 덧없음을 안고 파경에 맺죠. 근데 깼어요. 꿈이에요. 다행이었죠. 근데 어때요? 머리가 하얗게 샜죠. 이게 중요한, 이게 구몽에 연결됩니다. 뭐냐면 욕망을 꿈에서 이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다가 보여집니다. 구몽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왜 장주지몽 이야기 나옵니다. 나비가 나는지 나비가 꿈꾼 게 나는지 모르겠다. 자, 더 들어가면 너무 철학적이 되고 여기서 스톱하고 어쨌든 이 꿈은요. 그래서 저는 속세의 영화야. 어제 밤에도 그 영화를 보다가 봤는데 이병헌이 나오는 영화 중에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루아르 총 들고 막 사람 죽이는 그런 영화인데 마지막 장면에 되게 재밌는 선문답이 하나 나옵니다. 주인공이 죽으면서 잠깐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한 이제 그 아이가 자다가 잠을 깨고 너무나 서럽게 우니까 스승이 와서 묻죠. 악몽을 꿨느냐? 무서운 꿈을 꿨느냐? 아니요. 슬픈 꿈을 꿨느냐? 아니요. 근데 무슨 꿈을 꿨는데 그렇게 우냐? 너무나 달콤한 꿈을 꿨습니다. 근데 왜 우냐? 꿈이라서요. 그게 꿈이니까. 우리가 흔히요. 꿈꾸다가 막 울면은 무서운 꿈 꿨어? 나쁜 꿈 꿨어? 이렇게 묻죠. 아니, 너무 좋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꿈이 가지는 이 역설의 능력은요. 근데 또 동시에 우리가 무서운 꿈 꾸면 다행이야 이러면서 꿈이어서 다행이야 이러죠. 이게 삼국유사는 기본적으로
역설의 논리를 담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죠. 부족고 나중에 역전이 되는 거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가진 매력이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이해하려고 들으면 안 돼요. 느껴요. 마음이 일체이기 쉽죠. 제 강의가 이해 안 되면 여러분 탓하세요. 마음을 깨끗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 꿈이 가진 매력 포인트 아시겠죠? 역설의 논리였습니다. 꿈이어서 다행이야. 꿈이어서 불행이야. 그 둘의 차이.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뭘 이야기를 해주냐면요. 아름답고 행복한 것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맛있고 아름답고 이런 것들. 왜냐면요. 그걸 맛보면 불행해집니다. 이상한 거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름답고 맛있는 걸 취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맛보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불행의 거품에 빠집니다. 조실이 말하고 싶은 것도 그거였는지도 모르죠. 제가 우리 은퇴한 스승님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고성 바닷가 나에 살고 계십니다. 은퇴하고 별장 짓고. 거기 딱 갔더니 그분은 되게 시가에다가 막 유학고 올려가지고 되게 멋진 분이니까 밥도 먹는 게 달라요. 아침에 무슨 과일 먹고 어디 산단 먹어요. 가기 점심에 사과를 주시는데 이 사과 먹으면 맛있다고 다들 난리가 납니다. 사과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먹어요. 그 사과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주소 써가고 난리였어요. 저만 안 썼죠. 있어 보이려고. 아까 말했죠. 맛있는 거 버리고. 근데 집에 가서 이제 그냥 잊고 살았어요. 근데 아내가 먹을 걸 주는데 사과를 내온 거예요. 사과 딱 되는 순간 불행이 밀려요. 왜? 그 맛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사과를 못 먹겠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맛있는 건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맛있는 걸 맛있는 게 나오면 먹다가 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제가 배탈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만큼. 근데 그런 거 진짜 별로 안 불행해지더라고요. 근데 불행한 사람 많죠. 어디에 있는 무슨 순대국밥이 먹고 싶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외우는 사람이 있죠. 제가 제일 불행해요. 갈 수 없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임신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뭐 찾죠.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하고 맛있는 건, 행복한 건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혹시 자기 남편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런 걸 권리하는데 불행해집니다. 자, 그래서 꿈이 가지는 포인트, 여러분이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로 부인이 나오는데, 수로 부인도 이것도 우리 연극에서는 되게 좀 독특하게 또 새롭게 쓴 것 같은데, 어쨌든 수로 부인은 삼국유사에 2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노래하고 연관이 돼서 나옵니다. 해가하고 만화가인데, 이거 어떤 특징 하나 두신다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이뻤냐면,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그냥 괴물들이 나타나서 일단 납치해가지고 이뻤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사실 삼국유사에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인데요. 이 여자가 과연 어떤 여자였을까? 기록에는 어떤 그 귀족의 아내였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그러기에 너무 주술적인 요소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보통 그 원시 시대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 여성 사제들 내지는 그 전통을 가진 어떤 그 무기가 있는 분들은 이게 좀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성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접신한다는 것 중에 이게 자기가 모시는 신과 섹스한다라는 무당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섹스하는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거 황금가지라는 옛날 고대 원시사회 책들을 보면요. 신전을 지으면은 그 신전에 가서 여성들이 가서 성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시 이렇게 거기에다가 내고. 심지어 여러분 왜 그런 전설도 있잖아요. 저기 그 벽돌,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지을 때 그 벽돌 값을 내기 위해서 왕의 공주가 하룻밤 자면 벽돌 값이다 그래서 말이 되네 그때 벽돌 값이 무지 비쌌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게 사실은 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왜 그런 게 현대에서는 좀 많이 유교화되면서 바뀌는데 왜 무당들이 자식이 있는 경우가 있죠. 무당은 결혼을 하지 않는데. 근데 그 무당의 자식이 나중에 이제 엄마랑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걸 미리 이제 예언을 받아가지고 떠나보내죠. 절로 보냅니다. 근데 걔가 어떻게 하다가 유학을 가고 해가지고 일본의 신식 부모를 배워서 그러죠. 그래서 그 집안이 사단이 나죠. 그게 무슨 소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 가장 먼저 후보로 올라갔던 김동리의 무녀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왜 우리나라
되게 이쁘죠.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인 세속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여성들.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속의 삶은 못 살지만은 못 사니까 어떤 성과 연결되겠죠. 신성할 때 성과. 하지만 이 사람도 이쁘다는 건 속과 관계된 거거든요. 속에서 이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언저리의 삶, 경계선에 놓이게 됩니다. 최고 인간들이 가지는 어떤 그 불완전한 삶이죠. 아마 근데 삼국유사에서는 여자가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뭐 무녀가 된다고 이런 건 안 나타나는데 그 뭡니까 헌화가 같은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조금 무녀가 지금 말하는 부탁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종교적인 주술적인 냄새를 강하게 풍기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또 불교하고도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아마 더 이상 기록은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으나 뭐 삼국 사기에서는 또 당연히 없는 게 아니고 이런 또 상상력이 뭐 우리 영국에서는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판무 파탈기도 좀 있죠. 이 여자들. 아무도 올 수 없는 벼랑에 여기 영감님이 올라가고 죽은 영감이 아니지 영감님을 벌떡 이렇게 세우고 이 시대 최고의 또 판무 파탈일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처용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 없이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 영국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그냥 이건 제가 그냥 소개만 할게요. 처용에 대한 해석이 워낙 무난하니까 처용은 그 언제가 배경이면 홍강왕이라는 왕인데 제가 맨 뒷페이지에 신라왕 계보도를 하나 달아놨거든요. 한번 보세요. 신라왕 계보도를 좀 이해를 하면 여러분 역사가 약간 거시적 구조가 보이죠.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21대 왕부터 끊어놨는데 사실은 22대 왕부터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는 상륙인가도 거의 언급이 안 됩니다. 앞부분 초대 왕들 있죠. 셔커세니, 타레니 이런 사람들이 좀 소개되다가 완전히 건너뛰고 지승왕부터 제대로 소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라가 사실은 제대로 왕이 된 게 한 500년 지승왕 때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 소리냐면 그 전에는 21번 소지라고 얘기해요. 소지 왕도 아니고 소지 마립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왜 거서가 마립간, 차차왕 이런 식의 왕이 아니고 왕이라는 명칭을 안 썼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신라가 제일 삼국 중에 후진국가여가지고 그냥 추장 정도 수준의 조그마한 경주 동네 시내 조그만 도시국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문화도 받아들이고 관직도 정하고 한 게 지증왕 때부터입니다. 지증왕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름에서요 왕자가 들어가겠죠. 중국 한 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제대로. 그래서 그 전에 왕들은 이름이 되게 독특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풍왕 나오죠. 법풍왕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 때 이제 신라가 제대로 좀 나라를 잡거든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법흥입니까? 이건 무조건 불교식. 진흥왕은 뭡니까? 이런 거 알죠? 신라 전성기입니다. 신라가 가장 문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신라가 진흥왕 때 진흥왕이 잘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진흥왕을 보필했던 신하가 잘나서 이때 전성기를 맞이하죠. 위대한 왕 밑에는 위대한 신하가 있기 마련이죠. 세종대왕한테 집변장 학자가 있었듯이 진흥왕 때 이사부라는 들러봤죠.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옵는다 독도입니다. 무상국 정벌했던 왕이고요. 왕이라고 장수였고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그다음 신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수자 재상이자 이랬던 일설에는 이분의 조카가 이차동이라는 사람이 있죠. 완전 그렇습니다. 근데 이사분은 불교 신자는 아니었다는 설도 있고 이동 선생님이 그런 상상을 가지고 책을 하나 냈어요. 그래서 그게 픽션 하나만 썼는데 그게 이사부라는 소설이 있었죠. 어쨌든 그게 근데 진흥왕이 뛰어난 왕이었는데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그 아들이 동륜태자가 있었고 아들이 이제 사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동륜태자가 왕이 안 되고 먼저 죽죠. 아버지보다. 그러니까 사륜왕이 세자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진지왕인데요. 진지왕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뭡니까? 도화녀와 비영랑의 또 관계되는 겁니다. 우리 연극에 하나 걸려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진지왕이 지금 여러분 학력 위주하고 눈 크고 하이라 나면 그 사람이 지금 태종 우열왕으로 나오는 드라마 하죠. 그게 거기 보면 진지왕의 후손으로 비영랑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갈등이 막 고조되고 있죠. 네, 실제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지왕이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딱 4년만 왕하고 죽습니다. 3년 몇 개월 하고 왕하고 죽거든요. 그런데 삼국유세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이 왕이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이렇게 좀 해가지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쫓겨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도요, 그 사도 태웅가 해가지고 왜 누구야, 그 진흥왕의 아내겠죠. 이 여자가 저기 뭐 이렇게 짜고 그 신하들과 해가지고 왕을 폐위시킨 걸로 나옵니다. 드라마에서. 뭔지 아시겠죠? 근데 삼국 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진지왕은 기록에 따르면요, 그 거칠부라고 이사부와 거칠부가 있었거든요. 진흥왕 때. 그 거칠부가 또 이 역사책 그 편찬하고 아주 유명한 학자자 장수자 또 재상입니다. 이사부보다는 나이가 어리고. 그 거칠부를 등용해가지고 아주 정치를 초반에 잘해보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몇 년 안 하고 죽습니다. 여기 좀 미스터리겠죠. 그런데 문제는 진지왕이 죽으니까 왕위가 그러면은 진지왕의 아들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동륜태자의 아들도 사실은 처음에 왕위 계승권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죠. 걔가 왕이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진평왕입니다. 선덕여 왕의 아버지. 근데 또 미서 조작 논란이 많은 화랑색이라는 작품에 요때 이 태우와 더불어 왕을 폐위시키고 이렇게 했던 장본인은 누구라고 못해요? 미실이라는 정말 실존한다면 전 세계 최고의 풍파탈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그 미실의 존재는 화랑세계에만 나오는데 화랑세계는 미서일 한국이 아주 높죠. 이 한국 역사에서는 그 화랑세계를 정사로. 그래서 저기 그 보기에 초점을 맞춰서 만든 드라마가 MBC 선덕여왕 드라마고요. 여기는 이 삼국유사 요 대목에 초점을 두고 만든 드라마가 삼국 사계에는 폐위됐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진지왕의 아들이 용춘이라 했는데 용춘이 김유신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평왕이 또 이 사극에서는 두 드라마다 진평왕을 바보 병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대를 띄우기 위해서. 선덕여왕을 띄우려니 MBC에서 만든 선덕여왕은 정말 사극이 얼마나 폐악질을 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반짝이 거죠. 여왕이 막 어디 막 어승처럼 막 많이 부르잖아요. 공주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진평왕이 막 딸이 죽어가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일어나면 여기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근데 사실 진평왕은 삼국 유사에 따르면요 엄청 위대한 왕입니다. 키가 뭐 11척인가? 2m가 넘죠. 걸어가다가 돌계단을 밟아가지고 그것 떨어버립니다. 그걸 일부러 그대로 놔줍니다. 자기 위험을 혼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그 석가모니 아버지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신라의 3대 보물이 이왕 때 나오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옥대를 전해주거든요. 그게 진평 천사 옥대. 하늘에서 하사한 옥대. 그거 이제 그래서 그게 나중에 김부대왕이 그 고려에 투항하면서 그 옥대를 왕건한테 바쳤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 왕이 진평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평왕이 드라마에서 너무나 이상하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그 과시욕에 있었던 그런 왕이라고 보시죠. 근데 이 진평왕이 뭘 잘못했냐면요. 엄청나게 불교 강화를 하고 이래가지고 잘 했는데 이 좀 왕위 계승에 문제가 생기죠. 이럴 때 항상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진평왕이 성골 이 골품제도를 강화시켜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진지왕도 왕이었지만 이 사람이 폐위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용춘도 진골이어야 되죠. 왜냐면 왕이 아닌데. 근데 얘가 성골이어야 되죠. 근데 진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진지왕의 아들이 용춘이고 용춘의 아들이 태종 무열왕인데 태종 무열왕의 엄마는 저기 선덕여왕의 여동생이에요. 왕의 딸이에요. 완전 성골이잖아요. 근데 왜 안 하냐면 진지왕 다음에 용춘인데 요때 아마 진평이 성골제도를 강화하면서 얘들을 용춘, 그러니까 김춘추의 아버지를 진골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가 아들이 없자 남은 성골이 누구밖에 없어요? 지 동생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극에서는 동생이 약간 미친 사람으로 나오죠. 그래서 뭐예요? 선덕여왕이 왕위를 계승한 정당성을 드라마에서는 걔가 미친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선덕여왕은요, 이거 학교마다 역사 다큐멘터리 KBS 만난 것 중에 정말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선덕여왕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 고대 국가 중에 유일하게 여왕이거든요. 최초의 여왕이거든요. 이게 어떤 우리 여성 신장이라든가 이게 자랑 아니죠. 이게 수치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그 계급 제도에 목을 맸으면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 계급, 그
풍고를 유지하려고 했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요, 뭐 인류 역사상 처음 여왕 어쩌고저쩌고. 여왕이 3번 나오죠. 그나마 그래도 선덕여왕은 아버지 영향인지 혹은 그 주변 신화 영향인지 정치를 좀 잘한 편이고요. 그 다음 두 여왕은요, 정말 보자고요. 특히 마지막 여왕은요, 정말 이런 말 함부로 테이프가 들어왔는데 정말 인형 그 자체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래서 그때 후상국이 생겨요. 완전히 그냥 인간 말종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애를 왕을 시켜버려요. 왜? 누가? 신하지. 그래야지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신라의 새 여왕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수치의 역사거든요. 신라의 그 정말 나라가 잘 되려면 좋은 인재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족속 내에서 어떻게든 되물림하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게 많이 남아있죠. 그 아집의 흔적이 사실은 여왕의 탄생입니다. 그 중에 그나마 선덕여왕은 조금 안 부끄럽게 정치를 좀 했던 거고, 나머지 한 여자는 마지막 여왕은 정말 그는, 그래서 신라가 문을 닫게 된 장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덕여왕도 근데 문제는 아버지를 닮아서 자식이 없죠. 아버지는 딸만 있었죠. 근데 이 진평왕 딸들이 다 끝내줘요. 하나는 또 선화공주잖아요. 백제무왕한테 있으니까. 선덕여왕이 또 자식이 없죠. 당나라 황제가 약 올리잖아요. 여자 기름 못한다고. 그림 그려보내잖아요. 삼국지에 다 나와서. 그래서 왜 꽃을 그려도 나비 같다. 향이 없는 꽃. 그러니까 애를 못 낳는 여자. 여성으로 기능 못하는 이런 비하면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선덕여왕이 이제 왕위를 또 누구한테 물려주냐면요. 자기 삼촌의 그 딸. 지금 드라마에서 약간 미친 사람이 나오는 얘 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촌 여동생한테 또 왕위를 물려줍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 선덕여왕한테 참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이 여자가 정말 그래도 자기가 어쨌든 왕을 했으면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이제 자기가 정말 뛰어난, 그 당시 뛰어난 인물들이 있었거든요. 진보들 중에 김춘추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김춘추뿐만 아니라 그 비담 있죠, 비담. 드라마 예전에 그 사람도 원래 왕이 계승권자였어요. 그 사람한테 물려줬으면 되는데 이 여자도 뭘 지킨 거예요? 자기의 그 가문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어리버리했던 그 사촌 여동생한테 왕을 물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무슨 일이, 이 여자는 더 이상 자기가 왕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결국 누가 차지해요? 김유신과 손을 잡은 김춘추가 결국에는 새로운 가문을 열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끝으로 신라, 전기, 여기 때부터 뭐냐면 우열왕계, 여기를 내물왕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물왕계는 그 김씨 중에 처음 왕이었던 왕이 내물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가 이 무열왕계가 끝나고 나서 다시 김씨 내물왕계가 다시 또 이렇게 돼요. 역사가 되었어요. 자, 거기 이제 그런 흐름을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일하고 좀 신라가 먹고 살만했죠. 그러다가 여러분 해공왕 보이죠? 해공왕 38대 이때 또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해공왕은 원래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데요. 해공왕의 아버지가 임신을 이제 그 아내가 임신했는데 딸이라는 걸 알고 이제 하늘 표운대덕이라고 유명한 고승이 있습니다. 이 고승이 어느 정도였냐면 하늘나라에 가서 옥황상제를 아련하고 오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딸인지 아들인지 보고 와라 물어봤더니 딸이래 전해주거든요. 그랬더니 야, 다시 올라가서 아들로 바꿔달라고 해라. 올라가서 옥황상제 아들로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열받으신 거죠. 야, 안 돼. 제발 부탁 좀 해달라. 알았다, 해줄게. 이것만 해준다. 그리고 이제부터 신라랑 우리는 인연을 끊는다. 그래서 그 뒤로 표운대덕 이후부터는 아무도 하늘나라와 직접 와서 거래하는 분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영화 만들 때 여기 모티프를 따와가지고 표운대덕 이야기를 갖고 와서 마파시적 이야기를 끌어들여가지고 전우치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지금 도둑들 찍었는데요. 그 친구가 국문과 나와서 성문사 같이 공부하고 그랬었거든요. 자,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해공왕이 원래 이렇게 여자가 되어야 되는데 남자가 되니까 얘는 어렸을 때부터 앉아서 오는거고요. 여자들하고 이렇게 뭐 살고 이런 거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못 이겨차고 이래가지고 좋아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 나라가 망한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삼국사에 나오거든요. 아니 여왕도 망하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하늘의 영을 거스리고 영을 바꾸었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반란군들이 나오는데 이게 내무란 계통, 왕위를 빼앗겼던 내무란 계통의 후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차지한 게 선덕왕입니다. 근데 이 선덕왕이 또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때 반란군 같이 일으켰던 애들 중에 한 사람이 두 명이 이제 선덕왕이 이제 제일 김양상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넘버 1이에요. 넘버 3가 있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넘버 2, 넘버 3가 다시 경쟁을 하거든요.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넘버 2가 당일날 화백에 참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넘버 3가 와게 돼요. 얘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강릉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등을 지고 살죠. 그 뒤로 여러분 강릉은요 나라가 신라가 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신라하고 영원한 그 적대 관계를 했어요. 그리고 불교에서도요 그 강릉 출신의 유명한 스님이 계시죠. 그분이 신라 불교가 이제 그 교종이 유행했을 때 그걸 무너뜨리고 이제 선종이 대세제가 되거든요. 부산해가지고 그 중에 최고 영도력이 있었던 분이 바로 이 사람의 부인입니다. 이게 다 역사적으로 관계가 있죠. 그래서 고려 왕건하고 후백 싸울 때도요 왕건이 끊임없이 그 강릉 태수한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곡식도 잘 나고 하여튼 그래서 강릉에 지금도 강릉 단오제 같은 거 보면 그 법사 그 강릉 단오제에서 모시는 최고의 그 스님이 바로 요때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의 후예고 고려 초창기 신라 말에 그 선종을 창시하신 분입니다.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 이제 소성왕, 상도왕 무슨 나오는데 이때 왕들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신라가 좀 편안해지고 이제 그 당나라도 힘이 좀 약해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런저런 왕들이 나오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이제 여러분 현안 47대 왕이 나오죠. 현안왕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48대 경문왕이 나오죠. 경문왕은 우리나라 왕 중에 독특한 왕입니다. 귀가 당나귀처럼 생겨요. 아시죠? 삼국유사에 임금님이는 당나귀 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서양에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교류를 했을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야기의 보편성 때문에 임금의 비밀 이것도 정말 근데 그걸 아는 사람 그래서 왜 우리는 현대 영화에서도 저기 박정희 대통령의 이발사가 영화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송광 그러니까 그런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뭐 왕이나 대통령 이런 사람의 뭔가 사생활이나 뭔가 이발사는 왜 중요하냐면요 박정희의 목을 연도컬로 그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측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데 나중에 자기는 그렇게 존경했던 박정희인데 그 정권하에서 자기 아들이 어린애가 완전히 고문받아가지고 병신이 되는 그런 송광호 이야기 있죠. 송광호 이야기래? 그 효자동 이발사라는 영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왜 없었겠어요? 왕들이 가진 비밀 왕들이 비밀을 말하면 되나 안 돼요? 말하면 죽죠. 근데 인간은 어떤 욕망이 있어요?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이게 이야기하다, 말하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으면 죽어요. 이야기하면 죽어요. 그 논리를 다룬 게 방금 경문왕의 그 임금님이는 당나귀, 서양의 미다스 왕인가? 그죠? 그 왕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도. 경문왕은 잠잘 때도 뱀을 덮고 잤다고 그러죠? 성문사에 나옵니다. 아주 특이한 겁니다. 근데 경문왕은 제가 역사적으로 좀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인가 조사해서 한국사는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사기나 다른 책을 좀 보니까 경문왕은 신라가 거의 저기 왜 선덕왕, 원성왕 이런 왕들은 신라가 구분이 거의 쇠하거든요. 그러다가 경문왕쯤 됐을 때가 거의 망하는데 원래 여러분 망하기 직전에 조금 정신 차리는 왕들이 하나둘씩 나오죠. 조선도 그렇죠. 조선도 어떤 나라든지 한 4대 왕 정도가 전성기입니다. 조선의 누구야? 4대 왕이 누구예요? 세종이죠. 조선의 전성기는 태종, 세종, 성종, 연산군대 잠깐 쉬었다가 세조, 뭐 하여튼 요 때가 세조까지 요 때가 최전성기거든요. 세조 다음입니다. 성종, 연산군이구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라가 새로 세우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겠지만 반대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정몽주 같은 분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엔 좀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한 3대, 4대쯤 되면 정신 딱 차립니다. 정치를 잘합니다. 정치를 잘하니까 어떤 놈이 꼭 나와요. 할아버지들 잘한 거 말아먹는 애들이 꼭 나오죠. 그러니까 연산군 나오고 줄종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약해지면 꼭 뭐가 쳐들어가요. 외국이 쳐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조 나오고 인조, 선조, 인조는 말할 수 없는 정말 진짜 역사에서 빼버리고 싶은 왕들이거든요. 그 왕들이 나오고 조선 그때부터 망한 겁니다. 사실 쭉 망하고 있는데 망하기 전에 사람도 죽기 전에 한번 번뜩 일어나듯이 한번 일어나면 그게 누구냐면 숙종, 영조, 정조 정조 유의 왕들 그 이름도 이름에서 이미 나오죠. 헌종, 철종 실제로 여러분 왕은 이름만 보면 이 사람이 정치 잘했냐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뭐 세종대왕인데 세종이 죽은 다음에 준 이름이죠. 왜냐하면 왕의 이름을 부를 사람은 없죠. 아우는 왕이 아직 안 됐을 때 어릴 때 부른 이름이고요. 예를 들어 제 이름 오세종이면 세종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많죠. 제 친구, 아버지, 삼촌, 숙부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왕이 되버렸어요. 제 아버지는 저희를 못 부릅니다. 왜? 아버지 죽어야지 왕이 되니까. 그죠? 어머니도 뭐라 그래요? 세종하라고 못 부르죠. 주상, 오늘 밥 잘 먹었나? 이렇게 부르는 거죠. 뭔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모든 왕은 지금이 금상, 지금 금제 노트 상자, 주인 주자, 금상이 금상. 금상이 돌아가시면 이제 왕족들하고 높은 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분의 이제 죽고 나서 이름 왕 이름을 부르거든요. 뭘로 할래? 세종, 뭐 태종. 얘는 짧게 살았으니까 짧은 단자 단종. 얘는 평소에 성품이 어지럽으니까 인종.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요 태종 끝내주는 태자들. 모든 초대 왕은 다 태조고요. 어느 나라도 다 태. 금태조, 금나라 태조. 저기 당태조, 당나라 태조. 당태종이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당나라 전성기 왕이고, 우린 고려태조, 조선태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태조, 이성계 다 태조입니다. 처음 왕은. 그 다음에 세자 들어간 왕들이 잘 나갔던 왕. 원래 그랬어요. 세종, 세조 있잖아요. 둘 다 잘 나갔던 왕. 헌종, 철종 이미 이 왕들은 못했구나. 딱 오죠. 단종 한 10개월 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인종, 인자부터도 어디다 왕이 어찌면 어떻게 현명해야지. 보통 딱 이름만 보면 안 돼요. 영도 좋은 거예요. 법부리 형제는 영조. 어쨌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그렇게 붙이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 뒤로는 거의 다 망하는 거잖아요. 숙종이 끝입니다, 사실은. 숙종, 영조, 정조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뒤로는 조선은 거의 조선이 없을 수 없죠. 신하들의 나라가 되거든요. 풍양교씨, 뭐 안동김씨, 박평윤씨 이런 세도강문들에 의해서 어쨌든 그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문왕 때 한 번 힘 벌떡 쓰고요. 그 다음에 경문왕의 자식 셋이 다 왕노릇을 하거든요. 이건 또 아주 불안합니다. 왕은 잠깐씩 교체됐다는 소리. 그러면 이건 절대 안정적인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저기 마지막에가 뭐예요? 진성여왕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여왕을 끝으로 신라는 문을 닫습니다. 이때 후상국이 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도표에 안 나왔던데 52대 왕이 효공왕이라고 있습니다. 진성여왕 다음에 효공왕이 있는데, 이 효공왕은 누구냐면요, 홍강왕의 아들입니다. 홍강왕이 아들이 너무 오래가지고 동생이 왕위를 하다가 얘가 1년 하다 죽고, 또 여동생이 왕 쪽으로 한 10년 했죠. 그때 이제 다시 얘가 죽으니까 처음에 자기 큰오빠의 아들을 다시 왕으로 삼고, 이때 이미 나라는 망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면 갑자기 박씨왕이 나오죠. 신라가 이미 이제 왕위가 불안전하니까 박씨왕위를 하다가 다시 맨 마지막에 문은 누가 닫아요? 김씨가 닫습니다. 얘는 김부대왕, 경순왕인데요. 이 경순왕이 여러분, 여기 또 우리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지금 이제 두 사람 이야기하면 되는데, 지금 한 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인물이 그거잖아요. 천년사직의 문을 닫은 김부. 이 김부 독특한 게, 제가 이 사람은 신앙시대, 어디 강원도에 가면요, 김부리 대왕, 이 사람 이름 다 마을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느 동네에 가면 이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해서 그럴까? 여러 설들이 있는데, 역사적 입장도 다양합니다. 김부를 정말 안 좋은 쪽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요. 나라 말아먹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고뇌에 찬 결단을 해서 피해를 줄이고 어쨌든 고려로 왕위를 잘 계승시켜준 훌륭한 사람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 저는 전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리고 또 마이태자도 또 엄청 떴죠. 마이태자가 왜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고 금강산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왜 저기 왕자임에도 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왜 칡뿌리 놓고 그래가지고 또 반란군이었다는 모습 전설도 있고, 이들의 전설이 꽤 많이 내려오거든요, 강원도 지역에. 그래서 마치 뭔가 끝까지 신라 사직을 지키려고 했던 위대한 사람으로 또 묘사가 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역사적 입장이 다양하니까.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그 김부 경순왕이 왕이 되기 직전에 신라가 그 여왕부터 효공에게 나라가 넘어지로 다시 이제 박씨들, 김씨들이 이미 그때는 민심도 다 잃었고 너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아먹어가지고 박씨가 다시 등장했거든요. 박씨 왕의 혈통이. 처음에는 박으로 시작하다가 석으로 가다가 김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박씨가 등장을 했는데 이 왕이 무슨 왕이냐면 그 뒤에 표에 보시면은 저기 뭡니까 경혜왕이 이제 왕인데 기록에 따르면 호석정에서 술 마시고 놀다가 견훤이 쳐들어와가지고 심지어 견훤이 이 왕의 왕비를 강간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수치스럽죠. 일국의 왕비가 적국의 군 장수한테 그리고 얘는 자결을 합니다. 죽어 자결하라고 명예 견훤이 죽으라고. 그러니까 완전 치욕스럽게 죽었거든요. 근데 마치 그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날 호석정에서 술 마시고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학계에 따르면 기록은 그렇게 돼 있으나 학계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왕이 그러겠어요. 바로 이렇게 코앞까지 쳐들어왔는데 술 먹어봤어요. 제사를 지냈을 때 추정합니다. 어떻게든 좀 막아보려고 하늘에 비리고. 근데 이때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경혜왕의 바로 위에 경명왕이 왕건하고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혜왕도 왕건과 친고려 정책을 펴니다. 그때 이제 경순왕파가 친경원 정책을 펴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순왕 일파들이 그 견훤을 끌어들여가지고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때 그 이제 그 경혜왕 때 견훤이 쳐들어오는 걸 알고 경혜왕은 고려한테 콜을 했죠. 그래서 고려 왕건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왕건의 본거지는 멀죠. 저기 북쪽이잖아요. 전라도에서 넘어오거든요. 이렇게 둘이 넘어왔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냐면요. 견훤이 먼저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순왕이 친견훤파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경순왕은 외세를 끌어들여서 자기 가문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박씨 왕조를 죽인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나빠요. 근데 지금 무슨 천년사제가 어쩌고 자격이 있어요. 마이태장 경우 중에 지가 언제부터 태저했다고 자기 앞에서 그 외적을 끌어들여서 역적질 해가지고 태저를 해요. 박씨 가문한테 사죄를 해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렸어야죠. 아버지를 말렸어야죠. 사실은 그 왕이 되기 전에 아무리 그래도 견훤을 끌어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신라가 견훤의 독도가시가 될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왕들도요. 일난이 터지니까 무슨 짓을 해요? 동학 농민들 운동 거습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수습할 생각은 안 하고 뭘 합니까? 타협하고 뭐 내주고 해야 될까요? 뭘 해요? 청나라에 부르고 일본 결국은 청나라하고 일본 들어와가지고 동학 이렇게 하고 걔들끼리 조선에 눌러 앉아가지고 싸운 게 천리전쟁이잖아요. 제일 나쁜 위정자가 하는 짓이요. 내부의 문제를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외부에서 힘을 저는 제 철학입니다. 죽더라도 그렇게 죽어야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왕건이 한 발 늦었죠. 그래서 왕건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견훤이 나갈 때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판세를 뒤집으려고 합니다. 근데 견훤이 그 당시 머리가 훨씬 좋아요. 견훤은 원래 장군 출신이고 왕건은 저기 지역 저기 조폭이라고 그러고 일부 왕인데 그 지역 호족세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군사 저기 해안을 갖고 있는 건 견훤이거든요. 이 견훤이요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팔공산 대구에서 완전히 저기 이 고려 부대를 박살을 냅니다. 어느 정도로 치명타를 입히냐면요 왕건이 죽게 될 정도예요. 그래서 왕건이 어떻게 하냐면요 군사들 옷을 입고 쪽팔리게 왕이 자기 이 용포를 그죠 다른 신하가 입고 자기가 유인돼가지고 죽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고려 최고의 중심. 누구예요? 네? 김낙하고 그 사람이 누구죠? 신순경. 신순경. 그래서 고려는요 나라가 처음 생길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두 사람은 끊임없이 기념합니다. 도이장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추도한다 두 명의 장수를. 그러니까 왕건 대신에 왕건의 그 옷을 입고 와서 그래가지고 부하 옷 입고 몰래 내빼가지고 살아들어가요. 그 뒤로 왕건이 계속 수세해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역전도 하고 이러다가 치명타가 뭐냐면요. 사실은 견훤이 더 힘이 셌는데 견훤이 어떻게 돼요? 성경책에 다 기록이 나오죠. 아들들을 잘못 다스리죠. 견훤은 쿠데타로 내부 분란 때문에 결국 견훤이
유폐가 되고 아들들이 왕위 차지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또 고려로 투항해야 되죠. 그러니까 신라나 이 구백제나 공통점이 뭐예요? 내부의 적. 이게 되게 문제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김부대왕이 근데 김부대왕이 또 참 재밌는 게요. 김부대왕이 나이를 알 수 없습니다. 죽은 날짜는 나옵니다. 근데 태어난 날짜가 없거든요. 김부대왕이요. 고려 5대 경종대왕까지 때까지 생존합니다. 그때 죽거든요.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 5대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었어요. 죽을 때 아마 여러 설이 있는데 한 80에서 90으로 추정합니다.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한 3, 40 됐을 거 아니에요, 남자가. 그래서 그 왕건의 사유가 되죠. 그래가지고 완전 다 누립니다. 왜냐면 왕건이 신라가 그래도 1000년의 나라인데 또 왕건은 사실 정통성이 없는 거거든요. 궁에는 그래도 신라의 왕계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그 컴플렉스를 이제 그 감추기 위해서 좋은 가문의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신라를 잘 우대해 줍니다. 대신에 좀 백제는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전라도가 그때부터 이렇게 되죠. 그 신라의 똑똑한 최씨도 다 데리고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부를 정말 극진히 왕이 있으면 태자가 있는데 그 중간 지위를 줍니다. 그런 지위가 없어요. 이 사람이 없어요. 그 장수하고 호강을 하고 호강 물론 마음은 고향에 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서 그런지 신라의 그 50몇 명의 왕 중에 무덤이 유일하게 경주에 없는 왕이 이왕입니다. 경기도에 가깝죠. 연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부 후손들 중에서 다시 저를 옮기자라는 사람도 있고요. 저 다른 사람은 반대하죠. 그냥 없애버리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래서 여러 설이 있죠. 역사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 사람한테 그 역을 해서 안타까운 것도 분명히 있고요. 아무리 뭐 그때 뭐 지가 결혼을 안 끌어들인다고 신라가 안 망했겠어요. 누군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짐을 이 사람이 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독에 반응하는 아들이 있어서 또 드라마틱한 요소도 있고 어떤 게 맞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제가 가진 불만은 결혼을 하고 어쨌든 끌어들였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김부를 절대 좋아할 수 없고 그래서 김부의 후예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김부 무덤에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나라를 떠나는 또 아주 드라마틱한 일이 있어요. 김부의 직계 구성 중에 누가 있냐면 김부가 있어요. 김부가 상해로 넘어가기 전에 김부대왕을 가서 운명하고 넘어가죠. 아니야 다를까 그 피줄이라 그런지 김부 선생님이 약간 부족하죠. 아 김부 선생님 조금만 잘했어도 우리 역사가 또 좀 달라졌을 텐데 어쨌든 김부와 김부를 잇는 이야기를 한번 또 만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김부는 역사적으로도 하여튼 저 입장이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뭐 전쟁이 항복하자 말자 이거 혹은 화친을 맺을래 계속 싸울래 이런 것도 뭐 명재월한테도 그렇고 누가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 둘은 극단적으로 갈라져요. 그럴 때 역사가 또 되게 재밌죠. 마지막으로 도화전 병랑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 처용하다 말았구나. 처용은 헌강원 때 사람인데요. 헌강원은 아까 보시다시피 되게 나라가 안 좋을 때거든요. 아마 지방 호족의 아들로 보는 그런 역사적 설이 가장 그냥 역사학에서 유행을 하는데 이 사람도 아까 그 수로와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게 주술적인 거와 결합이 됩니다. 아마 이 사람이 그런 점을 더 새롭게 한번 가르쳐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도화년 비영남 이야기는 잠깐 한번 끝내겠습니다. 진지왕이 그렇게 폐악질도 하고 막 음탕하고 이래가지고 잘린 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진지왕이 이제 어떤 이쁜 여자 있어서 불러가지고 수청을 들어가 이러니까 나 시집 갔다 이랬더니 보통 왕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 게 필요 있어요? 왕인데. 근데 뭐라 그러냐면 네 남편이 죽으면 그때 수청 들래? 그럼 내가 생각해볼게. 그러니까 보내줍니다. 그리고 왕이 죽죠.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남편도 곧 죽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그때 약속했잖아. 나랑 자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같이 이제 잡니다. 그러고 나서 애를 낳죠. 귀신하고 연애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애가 비영랑이라고 지금 드라마에서도 아주 중요한 캐릭터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실화라면 비영랑은 진지왕이 아니죠. 왕이 계승권자가 될 그 서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평왕이 진지왕 비영랑 죽이려고 난리치고 근데 실제 삼국 유사에서는 비영랑이 어쨌든
아버지가 누군지 애매한 사람이니까 그냥 천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왜냐면 여자밖에 없잖아. 엄마는 어쨌든 그냥 세속의 여인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출중하다고 소문이 나서 왕이 진평이 불러가지고 얘를 씁니다. 일을 시키죠. 근데 얘가 특징은 밤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같이 따라가 봤더니 신라에 있는 귀신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놀더랍니다. 귀신들의 우두머리 노릇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사구에서는 이상한 거 만들어서 귀문이라는 우두머리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서 요 삼국유사에서 이 부분을 일종의 갖고 와가지고 좀 패러디하고 좀 이렇게 변형시켜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영랑이 그런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야, 네가 그렇게 재주가 좋아? 예, 재주가 좋다고. 그러면은 저기 뭐 강의하는데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봐. 하루 만에 귀신들 다 모아가지고 다리를 짓습니다. 그때부터 비영랑은 그 나라에서 중하게 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신라에서 좀 정책 같은 거 잘 꾸리는 사람 하나 소개해달라. 귀신 중에. 그래서 지수와 귀신 중에 길다리라는 애가 있거든요. 그 길다리를 추천해 줍니다. 그 길다리 귀신인데 와가지고 정치를 잘 보기랍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주 똑똑했겠죠.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아주 높은 벼슬을 가진 그 재상의 양아들로 이렇게 해줄 정도로 와나서. 그런데 얘가 어느 날 이 길다리 바깥에 나와가지고 여우로 변신을 해가지고 이런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영이 가서 길다리를 죽여버리죠. 요 대목 한 줄 가지고요. 지금 길다리 드라마에 나오는데 걔 별명이 황금여우라죠. 여우로 변신했거든요. 하여튼 그런 판타지 요소를 삼국유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영랑은 근데 재밌는 게 또 뒷페이지 보세요. 도표인 거지만 이 비영랑을 보고 재주가 뛰어나죠. 귀신을 부렸으니까 성스러운 임금의 혼이 아들을 낳았으니 온갖 귀신들이 비영랑 집으로 날아가고 여기에 널 신도하지 마라 이런 식의 글을 써서 다음에 붙여놓으면 귀신들이 안 왔다고 합니다. 소영하고도 비슷하죠. 어쨌든 귀신들이 우리 집에 오지 말고 비영한테 가라. 왜 비영한테 가면 꼭 잡고 못할까? 그런 걸 썼습니다. 이 멘트만 보면요. 민간에서는 진지왕이 그렇게 패륜의 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진지왕도 우리가 왜 좀 미스테리 왕들 있죠. 이 진지왕도 한번 우리가 파헤쳐볼 필요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근데 어쨌든 분명히 기록에는 삼국유사에는 두 가지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요 기록도 있고 방금 말한 음란해가지고 폐위당했다는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인물이 되게 좀 그냥 이건 제 상상인데 그 진평왕이 나라를 되게 좀 안정화시키고 불교적 입장에서는 특히나 진평왕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평왕의 라이벌 관계에 있는 게 진지왕입니다. 그래서 혹시 진지왕이 좀 그 당시 불교계 지도자 우두머리들은 좀 이걸 좀 폄하시켰을 확률도 있고요. 그 다음에 4년밖에 왕노를 못했으니까 뭐 독살 당했거나 어쨌든 폐위됐거나 뭐 그랬을 확률도 진짜로 있고. 그 다음에 또 하필이면 화랑세기가 미작이라 하더라도 화랑세기의 그 정말 드라마틱한 그 이실의 활약상이 요때 딱 그려지는 거 보면 뭐 왕이 폐위되고 이러면서 그 다음 계승자 뭐 누구의 아들 이러면서 실제로 또 진평왕 다음에 선덕여왕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또 숙제예요. 이게. 뭐냐면 진평왕이 건강하고 아들 낳았으면 그냥 진지왕 이야기 끝이 났을 텐데 선덕여왕이 나오는 바람에 그 다음 왕위 계승이 아주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왕위 계승권에 접근한 사람이 누구냐면 결국에 또 진지왕이 아니에요. 결국 누굽니까? 김춘추가 또 차지하죠. 그러니까 이런 또 막 많은 이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 진지왕은 이거 이제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진지왕이 너무나 조금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 상상을 좀 해보야지.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설명한 겁니다. 5명 선택한 거 여기서 하고 있느냐고 우리 5명이라고 그런 거지. 이 왕들 말고도요. 부직 있으죠. 백제 무왕도 그렇고 위자왕도 여러분 진짜 드라마틱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정력가 뭐 이런 걸로 나오죠. 3,000명 되는 거 잤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일단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삼국유사에 있는 버전도 있고 물론 거기 먹는 버전은 다른 삼국사나 다른 일본 책이나 이런 것들도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확실한 건 삼국사기에서는 불교적 시각과 어느 정도 관계도 없지만 신화적 요소도 충분히 차용하고 있고 아주 불교적 색깔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고 또한 그와 상관없이 세속의 주술적인 그런 얘기들도 끌어들이고 있고 또 그 왕들의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렇게 반불교적인 인물들의 어떤 그런 것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연개성문. 연개성문이 나라를 망가뜨린 주범으로 나오는데요. 그 원흉이 왜 그렇게 되냐면 이런 입장에서는 연개성문이 도교를 적극 수립하는 사람이거든요. 복에 대한 어떤 자기의 시각도 들어가고 같은 정말 복합, 그러니까 요거죠. 다양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불교적 시각에서 저 나무 비어 있는 거, 지금 여기 모르게 되는 문제. 사실 지금 여기는 다른 걸 하면 노예가 아무 데도 없는 겁니다. 이것도 불교적이에요. 지금 여기 있다면 근데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서방 정토가 어디냐 그러면 불국토 뭐 몇천 개를 지나야 된다고 그러죠. 한 국토 지날 때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편을 보면 지금 여기가 바로 정토다. 이런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합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불교는 그걸 모순을 뛰어넘는 게 그런 것들도 성분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오버했네요. 죄송합니다. 맞는 점은 정해져 있는데 제가 원래 이런 박스는 짧게 하는데 여기 들어와서 제가 기회를 잃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담배를 많이 피울 때 50분 이상 수업을 못하거든요. 오늘 이제 2시간이에요. 제 강연 역사상 처음이에요. 자, 그래도 혹시 뭐 아쉬운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질문하실 게 있습니다. 없으시죠? 마음이 중요해요. 언어로 질문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예,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